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익산시장 비하 발언의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이 그 대상이었죠. 전국에는 전라북도 인구만큼의 외국인 주민이 있고 도내에도 5만 명에 이릅니다. 도대체 우리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얘기 나눠봅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제가 외국인 주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건 대부분이 그 장기 체류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국적을 기준으로 나눠서 자녀까지 포함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도민의 100명 가운데 서너 명이 지금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 두 분도 모셨습니다. 그 먼저 주춘매 선생님 벌써 결혼 15년 차네요. 네, 맞아요. 2014년에 결혼해서 왔고 새 아이를 출산하고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전주에 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방금 제가 최근에 그 익산시장의 그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발언 들으셨나요? 네. 어땠어요? 처음에 반응이?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 사과문을 들었을 때 되게 조금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평소에도 이런 식의 어떤 뭐 차별성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비하하는 이런 인식들 주변에서 많이 겪게 되나요?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일은 되게 좀 이주 여성들한테는 되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로 그 김향하 씨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그 이름만으로 보면 그 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시댁이 어딘가요? 저 시댁의 임신입니다. 아, 시댁이 임실이에요? 네. 아니, 그럼 원래 국적은 어디인 거예요? 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역시 전주에 살고 계시고요. 네, 계속 결혼하고 계속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남편이 2003년에 만나고 그 나중에 2004년 결혼해서 200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발언을 보면 똑같이 좀 속상하시죠? 네, 그죠. 아무래도 저희 아이 입장을 생각하면은 그런 말 하면은 굉장히 그 자변의 느낌 되고 많이 속상했죠. 네. 네, 교수님, 이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우리가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요. 그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도 그렇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인데 네. 굳이 우리가 이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 다문화 가정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정과 가족은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결혼 이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들이 한국인 배우자가 있고요. 또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한국말을 뭐 아주 잘하시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한국어에 미숙하고요. 두 분은 또 외모가 일반 한국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외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차이를 그 차별하는 구분해서 달리 처우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인식은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뭐 익산시장 이 발언과 같은 표현을 그냥 공개석상에서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인권 의식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싫어하는 말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준 센터장님, 결국 이 두 분을 보면 시집이, 즉 국적이 우리하고 다르다,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게 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존중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 그것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그 배경, 이런 차별과 배제의 그 배경에는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인이라고는 우월주의가 뭐 저희들도 모르게 한국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익산시장의 어떤 발언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잡종을 얘기하고 뭐 투기를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뭐 잡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면에는 순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국인, 한국인을 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한국 우월주의적인, 뭐 한민족 우월주의적인 특별한 시각들이 본인의 가치 속에, 철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극히 부분일 텐데 네. 이걸 아마 들으신 분들은 모두가 같이 공부는 하고 그래서 더 속이 상할 텐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발언이 은연중에 일반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웃음으로 넘기기도 하고 농담으로 넘기기도 했을 텐데 이번엔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커지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 그 인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일 거고 네, 네. 또 그 대상이 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이 그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순혈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순혈주의는 사실은 이게 19세기 말부터 비롯된 인종주의자들이 만드는 개념이고요. 인간은 단일 종족으로 그 생물학자들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게 혼혈, 잡종 이와 같은 표현은 동물한테 적용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첫째 비과학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또 위계를 설정해서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이죠. 전통 사회에서 썼다라는 점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은 오늘날의 인권 의식에 비추어 보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다. 그래서 익산 시장님은 그 인권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교육이 뭐 범죄자만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그 상대방을 내가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방금 제가 그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 주민,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에? 제가 뭐 행정안전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7년 11월 자료가 최근 자료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문화 가족을 저희 전라북도 보게 되면은 전라북도에는 1,900명이 있습니다. 뭐 이게 결혼 이민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뭐 결혼 이민자, 뭐 국적 출국하신 분이 여기 포함돼요. 근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수를 보니까 1,993명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수 같은 경우는 32,793명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이 전라북도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예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기준으로 하면 네. 전국의 3.3%. 물론 전라북도 전체 인구에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지만 네. 그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거의 늘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네. 뭐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국가에서 뭐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뭐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민 정책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이민 사회가 되어지고 있고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향아 씨하고 춘매 씨 두 분은 지금 결혼 이주 여성으로 보면 사실상 초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그때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분위기를 보면. 그때는 뭐 이주 여성들이 별로 많지를 않았고 뭐 관련된 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든가 그 지원 정책도 많지 않았는데 그 후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향아 씨는 지금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많이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네, 많이 차이 느끼죠. 초장에는 거의는 뭐 교육이나 뭐 그런 거는 정보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에는 다문화 센터 통하면은 많은 정보와 그 교육이랑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일반화돼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착되는 단계. 이미 정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중에 특히 저는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도내 전체 학생의 3.2%가 이게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3.2%라면 10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그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정도 숫자도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 결혼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2000년대 초에는 전체 결혼의 13.2%까지 국제 결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고등학생이 많아질 것이고, 다음엔 대학생, 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로 주로 이해가 되지만은 앞으로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2000년대 초반에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뒤에도 5% 이상, 거의 7, 8% 가까운 한 해 국제 결혼 한 해 결혼 건수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 가족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 군 지역들, 농촌 지역들을 따져보면 학생 수가, 주민 수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아주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두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은 금세 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치솟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인구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특히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농촌에 한 번만 가보기만 해도 농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센터님, 최근에는 보니까 중도 입국자 수도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혼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재혼 가정이죠. 이제 재혼 가정이 이제 그 여성이 여기에서 결혼이면 결혼한 이후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자국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오게 되는데 중간에 중도에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도 입국 자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혼 가정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중도 입국 자녀의 이제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도 입국 자녀들 같은 경우는 19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적은 수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수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이 좀 어려움 겪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농촌의 공동체를 떠받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제까지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걸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는데, 지금 향아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까지 결혼 지금 15년, 4, 5년 되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런 어떤 한국 쪽으로 시집을 오라고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있죠. 거기 예를 들어 시댁에는 잘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베트남에서 향아 씨 때문에 이쪽으로 시집 온 혹시 사람들은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네. 그 춘배 씨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말씀을 해주거나 연을 이렇게 좀 맺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살고 주변 친구들이 잘 사는 거 보고 나도 한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인 소개로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앞서서 그 수가 계속 지금 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다는 것이 두 분의 그 일치된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초기에는 좀 정착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좀 초기에는 정보 부족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그때 이주 여성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정착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향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후배 세대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할 때 좀 많이 돕는 역할, 조언해주는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점들을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저는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언어적 소통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는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정보도 맡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뉴스가 뭐든지 그런 거 이해는 못한 부분 때문에 정보가 얻기도 힘든 거 그래서
최고는 그는 그 한국어 교육에는 가장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 문화는 그 차이점 때문에 맞는 그 문화적 교육이 또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어하고 문화적인 차이 이것을 예.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할 수는 없겠죠.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센터에서도 그런 지원 활동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어떤 그 뭐 민원성 어려움들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다문화가족에 관련 모든 것들 거의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방금 우리 형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한국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좀 이렇게 시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뭐 적응 교육,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경제적인 어떤 가치나 개념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소비자 교육, 경제 교육, 인권 교육, 법 교육, 그리고 자녀들의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을 그 평가해가지고 자녀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자녀에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다문화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문화 가족들은 뭐 거의 다가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착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정의 네. 수용성 조사. 네. 보니까 여전히 성인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수용률이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요. 한 20% 정도 차이가 나던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좀 요원하다, 힘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게 성인들하고 청소년하고 수치가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개방적이고 우리 사회에 포용할 수 있는 포용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뭐 다문화 사회에 뭐 적용된 다양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용성이 높은 반면에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과거에는 뭐 순월주의다, 뭐 백이민족이다 이런 교육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효과가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나이가 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 발현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점차로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성인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뭐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방금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책도 많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충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나 법적 제도 정비를 해나갈 때 어느 방향,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할까요? 지금 다문화 감수성이 뭐 거의 정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결국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끼리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다라 뭐 그것이 거의 필연입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멈추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이민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은 다문화 가족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외국인 가족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조화롭게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들을 모두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이제 공동체적인 원리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도록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육 혹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그냥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형태의 교육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혹은 영화 뭐 이런 데서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일반 한국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보면 저희들이 그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성인이긴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인권 교육, 특히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어떤 이런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듯해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교육이 좀 더 효과를 내려면 대중 매체를 통한 어떤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가끔 뭐 좀 보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당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보니까 그 스릉 피아비 이분이 예. 보니까 캄보디아 출신 여성인데 당구 대한민국에서 넘버 원이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당구 여신이라고 좀 불리던데 두 분도 보면 이렇게 좀 주변에서 보면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분야의 능력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존중받고 나름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을 혹시 뭐 알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뭐 체육 분야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문학적인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은 좀 자주 접하진 않나요? 자주 아닌데 저는 아는 필리핀 분은 아들 지금 그 전국에 그 뭐지 청소년의 인등 배드민턴 배드민턴 체육 활동에서 체육 활동에서 그래서 그런 분이 보면 애기한테 교육의 영향 너무 받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자극제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뭐 아이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주거나 부모님께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로는 아이들하고 좀 편하게 대화하고 좀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멘토 역할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보니까 이제 보육 교사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통번역사도 하시고 상담사도 하시고 그 대상은 주로 지금 같은 처지의 어떤 다문화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주로 이주 여성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반응들을 보면 좀 좋아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거. 좀 어떻습니까? 같은 비슷한 활동을 좀 하고 계시죠?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이런 걸로 출발해서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복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조금 자국에서 그 이주연에 오는 이주 여성들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현재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긴급 지원이나 통번역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활동을 하신 건가요? 네네. 지금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뭐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그런 자격증을 따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전라북도에서만 한 1조 5천억을 썼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은 보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 정책이더라고요. 그만큼 이것이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출산력 수준을 출산 수준을 더 높여서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란 뜻이 아니고요. 아이를 많이 놓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그 아이를 평균 출산율 TFR이라고 하고 총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총출산율이 2가 됐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25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25년 동안은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25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율 수준이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2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기대 난망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점에서 본다라면 그 이민 수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선택이 아닌 거 거의 필수의 문제. 그렇다고 봐야 좀 할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다문화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우리 이웃이 됐고 우리하고 결국 다르지 않은 어떤 우리 속에 뭐 이미 이웃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장애이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더 우리하고 다르지 않다는 우리 안으로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정책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아마 취업이나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착 단계는 좀 지났다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연령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초기에는 20대가 좀 많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30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40대거든요.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장기 정착하는 어떤 과정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장기 정착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취업 교육이나 수요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이제 이런 중요성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나 마동 요리사 뭐 그 양성 과정이나 ITQ 뭐 컴퓨터 관련된 자격이나 다양한 그 과정을 신설해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취업 교육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게 결혼 이주 여성들을 포용하고 이분들은 뭐 이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양성이 되어지고 있지만 이분들을 채용하는 이런 비율들은 많이 소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이건 뭐 정책 개발과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문화 가정 자녀들 보면 이미 1.5세대, 2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춘매 씨 지금 어떻습니까? 방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취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족 자녀이기 때문에. 네, 좀 제 주변 사례나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육교사를 취득한 후에 사실 아이를 되게 좋아해서 보육교사 공부를 했고 또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고 괜찮은 일자리에 찾아가려면 제가 처음에 보육교사 면접 보고 하는데 한 달에 한 40군데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해보고 자격증 여러 가지를 보면 선생님 잘할 것 같다 이렇게는 대답하지만 막상 채용하려 하면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선생님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진짜 저를 알아보고 채용하신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보면 그제야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고 그냥 외국 사람이니까 혹시 좀 어떤 잘못된 일이거나 잘못되면 어떡해라고 미리 겁먹고 채용 안 하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지금 워낙 우리 청년 세대들도 기존에 있는 청년 세대들도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의 요소로 될 수 있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는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차별적인 요소, 좀 다르게 보거나 의심하는 요소 이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드러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때는 한국인들과 일자리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고요. 그러면 한국 기업과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 이민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인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특히 1세대들 같으면 한국에 와서 한국말부터 배우고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교육과 훈련의 내용과 실제 일자리하고 매칭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육과 훈련의 전문화가 좀 더 필요하다. 대학과 그다음에 직업훈련기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센터장님 지금 교육 이야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 이야기도 했는데 교육 훈련 이야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이제 복지라든지 문화 향유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 가정 내지는 외국인 주민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혜택이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제도적으로 보장된 혜택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여주는 혜택이고요.
제도적으로는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은 여러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뭐 복지 혜택을 받을 때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대상에 사실은 들지는 않아요. 다만 한국인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을 때는 이 사람을 혜택을 주지만 이분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있을 때,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잘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하고요. 뭐 거기 뭐 구체적으로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여성들을 뭐 이제 결혼 이민자들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복지적인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문화적인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어떤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들이 있어요. 예. 뭐 남편이 사별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남편과의 갈등이나 폭력의 문제로 인해서 혼자 두신 결혼 이민자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향유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도 있겠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시선 뭐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이 이야기를 듣다 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정착을 했다면 그분들도 결국은 이런 똑같은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뜻 보면 그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우리 이웃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전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좀 열린 자세가 정말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는 그 광부로 갔다가 또 간호사로 갔다가 현지에 정착한 한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독일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이분들의 정체성은 한인이고 또 독일인이고 뭐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 결혼 이민자들도 중국계 한국인, 베트남계 한국인, 그냥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뭐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외동포들도 그 한민족 공동체로 아울러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라는 점, 우리라는 그런 점에서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뭐 불변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요? 그 소감도 좋고 아니면 덧붙일 말씀도 좋고 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향아 씨. 저는 다문화 이주 여성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생활에 남편과 결혼해서 와서 적극적인 생활이 열심히 하고 또 당당한 모습이 언제나 그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주춘매 씨. 이번 그 익산시장 사건으로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가정 아이든 다문화 가정 아이들 모두 우리나라의 기둥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이준 센터장님 방금 그 말씀하시네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라 이 이야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외국인 주민,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참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문화 가족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내국인들이 다문화 가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를 같은 동등한 인간으로 보듬고 안아주고 그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조춘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익산시장님의 그런 발언 같은 경우는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뭐 이분들은 이제 차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정말 우리의 발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잘 바라봐주고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동훈 교수님. 예. 다문화 가족 아이들은 저는 이중 언어에
심각한 이중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기가 전공을 하게 되면 한국말로도 그다음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적 자본으로서는 2배의 역량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자본도 있습니다. 한국과 그 출신국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중에 외교관이 있어서 한다라면 일본 사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 면에서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 여성, 그 말부터가 구분짓기 아닐까요? 나와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당당한 주체입니다. 하나 되는 어우러짐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